테슬라나 비아디, 도요타 같은 이름들이 전기차 뉴스의 헤드라인을 독차지하고 있는 시대에 세상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름 하나가 등장했어요. 바로 KG 모터스예요. 캘리포니아나 선전 같은 화려한 도시 출신도 아니고 일본 간사이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회사가 세상을 놀라게 한 거예요. 그들이 내놓은 건 바로 미보 작고 똑똑한 데다가 가격이 $7,000밖에 안 하는 전기차였어요. 미봇이 공개되던 순간 전 세계 전기차 업계가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SNS는 속보 기사로 뒤덮였고 유튜브 리뷰 영상들은 며칠 만에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했죠. 테슬라 본사부터 비아디의 연구소까지 모두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대체 어떻게 만든 거야? 좋은 성능에 안전하고 첨단 기술까지 들어있는데 가격이 일반 전기차의 5분의 1이라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여전히 배터리, 비용, 글로벌 전략에 골머리를 앓는 동안 일본의 작은 회사는 전혀 다른 길을 택했어요. 모두를 위한 전기차, 그게 KG 모터스의 철학이었고 미봇은 그 철학의 완벽한 결과물이었죠. 소박하지만 실용적이고 그 속에는 일본 특유의 깊은 혁신 정신이 살아있었어요. 20년 전만 해도 아무도 KG 모터스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회사는 대학 시절 친구였던 겐타 사토와 고로 하야시 두 사람이 세운 작은 차고에서 시작됐어요. 그 차고는 오토바이 2대만 겨우 들어갈 정도였죠. 둘 다 지역 부품 회사에서 일하던 기계 엔지니어였지만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나 살 수 있는 가격에 환경을 생각한 똑똑한 이동수단을 만들자는 거였죠. KG라는 이름도 그들의 이상에서 나왔어요. Keen and Green,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친환경적인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시작은 쉽지 않았어요. 작은 부족, 대기업들과의 경쟁, 그리고 값싼 전기차는 믿을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이 그들을 막았어요. 초기에는 전기 스쿠터 수리와 재활용 부품 실험으로 겨우 버텼어요. 몇 번이나 파산 직전까지 갔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죠. 나중에 기자회견에서 겐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꿀 만큼 크지 않다면 일단 우리 동네부터 바꿔보자. 전환점은 그들이 KG 글라이드라는 전기 스쿠터를 출시했을 때 찾아왔어요. 기존 경쟁사 제품의 절반 가격이었죠. 작고 경제적이고 튼튼한 글라이드는 일본 도시들에서 순식간에 인기를 끌었어요. 실용성과 절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인들에게 완벽히 어울렸거든요. 덕분에 KG 모터스는 드디어 자본과 자신감을 얻고 본격적인 전기차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들이 다음으로 내놓은 건 미니 전기차 피플즈 EV였어요. 슬로건은 하이테크 로우 프라이스, 즉 기술은 높게, 가격은 낮게였죠. 화려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큰 화면도 없고 선루프도 없고 자율주행 기능도 없었지만 부드럽게 달리고 튼튼하며 엄청나게 연비가 좋았어요. 일본 사람들은 농담처럼 깨끗함을 꿈꾸는 서민의 차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사치 대신 본질을 선택한 철학이 바로 미봇의 토대가 되었어요. 그 철학이 값싼 전기차의 정의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미봇은 조용하게 하지만 충격적으로 등장했어요.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도 없었고 유명인 모델도 없었어요. 단지 겐타가 X의 트위터에 올린 짧은 영상 하나뿐이었죠. 하얀색 작은 차 한 대가 도쿄의 복잡한 거리 사이를 부드럽게 지나가고 오토바이보다 살짝 큰 공간에 깔끔히 주차되는 장면이었어요. 설명에는 단 3단어만 적혀 있었죠. 미봇 $7,000 EV.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그 게시물은 48시간 만에 3천만 조회수를 넘겼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이게 진짜 내가 찾던 전기차야. 테슬라, 잘 봐. 귀엽고 똑똑한 꿈이 현실이 됐네. 사람들은 미봇을 보통 사람들의 차라고 불렀고 업계 분석가들은 전기차 산업의 한가운데서 터진 값싼 폭탄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미봇이 인기를 얻은 건 단지 가격 때문이 아니었어요. 기술이 꼭 비싸야만 혁신은 아니다라는 걸 증명했기 때문이에요. 차의 길이는 2.5m, 폭은 1.2m, 무게는 600kg도 안 돼요. 운전석 하나와 작은 짐칸 정도만 있는 구조예요. 차체는 가벼운 복합 소재로 만들어져서 무게를 줄이면서도 도시에서 가벼운 충돌이 일어나도 안전성을 유지해요. 운전석은 정말 심플해요. 가벼운 합성 섬유 시트 하나,
속도와 배터리 잔량을 보여주는 작은 디지털 화면, 그리고 에어컨과 조명을 위한 몇 개의 버튼이 전부예요. KG의 철학은 명확하죠. 적을수록 오래가고 더 똑똑하다. 미봇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배터리에 있어요. KG 모터스는 기존 대형 업체에서 배터리를 사오는 대신 직접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개발했어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40% 저렴하고 훨씬 안전하며 수명은 2배나 길어요. 주행거리는 한 번 충전으로 120에서 150km 정도지만 대부분의 도시 이용자들에게는 충분했어요. 일본에서는 하루 평균 출퇴근 거리가 25km 정도니까요.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5시간 정도예요. 밤새 충전하기에 딱 맞죠? 그리고 작지만 효율적인 전기 모터 덕분에 미봇은 시속 80km까지 낼 수 있어요. 도심에서는 그걸로 충분해요. 또 하나 재미있는 기능이 있어요. 바로 스마트 배터리 자가 진단 시스템이에요. 배터리 상태가 위험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점검이 필요할 때 미봇이 스마트폰 앱으로 바로 알림을 보내줘요. 이런 기능은 $20,000 이하 전기차 중에선 거의 없어요. KG 모터스가 정말 대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출시 첫 달에만 주문이 10,000개 넘게 들어왔어요. 이 숫자는 도요타조차 깜짝 놀랄 정도였죠. 도요타의 C 플러스 팟이나 혼다엔 벤 EV 같은 소형 전기차가 보통 18,000에서 $25,000 정도 하는데 미봇은 그 3분의 1 가격이에요. 그런데도 충분히 편하고 실용적이고 일상에 딱 맞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KG 모터스는 발표했어요. 원래 6개월 분량으로 계획했던 생산량이 단 3주 만에 전부 매진됐다고요. 오사카와 도쿄의 대리점들은 주문이 폭주했고 사람들은 첫 아이폰이 나왔을 때처럼 시승을 해보려고 줄을 섰어요. 전문가들도 믿기 힘들어했어요. 어떻게 작은 회사가 자기 분야에서 대기업들을 앞지를 수 있지? 그 답은 의외로 단순했어요. KG 모터스는 보통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비싼 꿈보다 현실적인 편안함이요. 미봇의 성공은 일본 특유의 소비 문화 덕분이기도 해요. 공간이 좁고 도로도 좁고 절약 정신이 깊이 뿌리내린 나라에서 작고 쉽게 주차되고 유지비가 거의 안 드는 전기차는 이상적인 현실 그 자체였어요. 모든 사람이 큰 차나 고속주행을 원하지 않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미봇을 다정하게 이렇게 불러요. 호화로움을 지나온 시대의 자동차. 단순하고 똑똑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새로운 상징이 된 거예요. 미봇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선언이에요. 기술이 진짜 가치 있으려면 부자 몇 명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메시지죠. 첫 번째 미봇들이 도쿄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아무도 그게 전기차 산업의 역사적인 순간이 될 줄 몰랐어요. 출시 몇 주 만에 미봇은 더 이상 상품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된 거예요. NHK나 니케이 같은 주요 언론은 사람들이 줄 서서 시승하는 장면을 보도했고 SNS에서는 수십만 개의 공유가 이어졌어요. 해시태그는 미봇 미라클, 즉 미봇의 기적. 아사히 신문은 이렇게 썼어요. 대기업들을 식은땀 나게 만든 초저가의 충격. 첫 달 만에 KG 모터스는 판매량이 12,000대를 넘겼어요. 내부 예상의 2배였죠. 오사카의 작은 공장은 하루 3교대로 돌아갔고 수요를 맞추기 위해 시가 지역의 조립 공장까지 임시로 빌렸어요. 온라인 주문은 일본뿐 아니라 태국, 인도네시아, 심지어 유럽에서도 몰려왔어요. 도시 내 이동용 저가 전기차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KG의 한 영업사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어르신들도 있었어요. 전 평생 전기차를 살 수 있을 거라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있네요. 그런 순간들이야말로 미봇을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감정의 상징으로 만든 이유였어요. 도요타가 오랫동안 일본의 절대적인 상징이었는데 미봇은 그 틀을 깨버렸어요. 소형차 시장에서 미봇의 판매량은 출시 첫 분기 만에 도요타 C 플러스 팟과 닛산 사쿠라를 넘어섰죠. $20,000짜리 전기차들이 이제 3분의 1 가격의 경쟁자에게 밀리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사람들은 비싼 차보다 미봇을 더 좋아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죠. 현실적이니까요. 도쿄의 분석가들은 이걸 소비자 심리의 대변화라고 말해요. 예전엔 전기차가 부자들의 친환경 사치품으로 여겨졌지만 미봇이 그걸 생활 필수품으로 바꿔놓았어요.
사람들은 이제 유행을 쫓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살 수 있네 라고 느낀 거예요. 일본 자동차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봇 구매자의 70%가 처음 전기차를 산 사람들이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중간 이하 소득층이었대요. KG 모터스는 단순히 차를 판 게 아니라 수백만 명에게 친환경 시대의 문을 열어준 셈이에요. 미봇의 성공은 단지 값싼 가격 때문이 아니라 도시 생활에 딱 맞게 설계된 똑똑한 디자인 덕분이기도 해요. 도쿄, 오사카, 교토 같은 도시에선 주차 공간이 정말 귀하잖아요. 그런데 미봇은 길이 2.7m짜리 공간에도 딱 들어가요. 대부분 차로는 불가능한 크기예요. 작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지하 주차장에서 일반 220V 가정용 콘센트로 쉽게 충전할 수 있죠. 정비 비용은 거의 없어요. LFP 배터리는 10년 동안 교체가 필요 없고 밀폐형 모터는 정기 점검이 필요 없어요. 부품들도 대부분 일본에서 생산되거나 동남아에서 저렴하게 수입돼요. KG 모터스는 10년 배터리, 5년 전체 보증 프로그램까지 내놓아서 소비자들이 더 안심할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현상도 생겼어요. 사람들은 미봇을 나 혼자 쓰는 차라고 불러요. 일본 사회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봇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태어난 것 같아요. 작고 돌보기 쉽고 유지비가 거의 없고 내 차라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니까요. 그 사이 테슬라와 비아디, 도요타 전 세계 전기차 산업의 새 거인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됐어요. 중국 선전에 있는 비아디, 그러니까 중국 최대의 전기차 회사는 미봇이 출시된 지 불과 2주 만에 긴급 회의를 열었다고 해요. 회사의 한 임원이 언론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일본의 작은 회사가 $10,000도 안 되는 상업용 전기차를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직후 비아디는 동남아 시장을 위한 저가형 미니 전기차 개발 계획을 발표했어요. 전문가들은 이 결정이 미봇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분석했죠.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도 미봇 소식은 일론 머스크의 관심을 끌었어요. 머스크는 X에 짧게 이렇게 썼어요. 흥미롭군. 일본에서 온 $7,000짜리 전기차. 인상적인 기술력이야. 그 한 문장만으로도 KG 모터스의 주가는 일주일 만에 30%나 올랐어요. 테슬라는 원래 $25,000 정도의 저가형 전기차를 준비 중이었지만 미봇의 등장으로 전체 비용 구조를 다시 검토하게 됐어요. 투자자들 중에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었죠. 작은 스타트업이 $7,000짜리 전기차를 만들 수 있다면 왜 테슬라는 $20,000 이하로는 못 만드는 거지? 일본에서는 도요타의 반응이 특히 주목받았어요. 도요타의 한 고위 임원이 TV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KG 모터스의 창의성을 존중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기술의 본질을 다시 일깨워줬어요. 진짜 유용한 기술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술이란 걸요. 미봇의 성공은 단순한 비즈니스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전기차 산업 전체의 철학을 바꿔놓은 사건이었죠. 그동안 전기차는 고급스럽고 미래적인 상징처럼 여겨졌어요. 비싼 디자인, 자율주행, 대용량 배터리 같은 걸로 차별화됐죠. 하지만 미봇은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줬어요. 진짜 미래는 모두가 가질 수 있을 때 온다. 미봇을 통해 KG 모터스는 전기차를 본래의 의미로 되돌려놨어요. 깨끗하고 저렴하고 편리한 이동수단, 화려한 약속도, 초고속 충전소도, 복잡한 인공지능도 필요 없어요. 그냥 누구나 살 수 있고 쓸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단순한 차. 전문가들은 미봇을 전기차 시대의 첫 번째 서민형 자동차라고 불러요. 예전 혼다, 컵이나 스즈키 알토, 도요타 코롤라 같은 일본식 창의 정신 작고 정교하고 세심한 기술의 부활이죠. 하지만 KG 모터스 사람들은 이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최근 인터뷰에서 겐타 사토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알고 있어요. 미봇 열풍은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도전은 고객에게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값싸고 튼튼하고 계속 발전하는 전기차를 만드는 것.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도 생기고 있어요. LFP 배터리 공급이 점점 불안해지고 리튬과 인산 가격이 오르면서 원자재 수급이 긴장 상태예요. 게다가 대부분의 소재가 아직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만약 원자재 값이 20에서 30% 오르면 미봇의 가격은 $8,000에서 $9,000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KG 모터스가 가장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죠. 수요도 너무 빠르게 늘어나서 생산 라인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유럽 일부 고객들은 차량을 받기까지 최대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KG 모터스는 태국과 베트남에 새로운 위성 조립 공장을 세워 공급난을 해결하려 하고 있어요. 또 일본과 유럽의 전기차 안전 규제가 점점 엄격해지고 있어서 미봇 같은 초소형 단좌형 차량은 계속 업데이트가 필요해요. 충돌 안전과 배터리 보호 기준을 맞추기 위해 KG 모터스는 여러 기술 연구소와 협력해 2026년형 모델에서 셰시와 능동 안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에요. 그래도 KG 모터스는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모든 가정을 위한 전기차, 그들의 모토 그대로죠. 이미 미봇 패밀리라는 새로운 모델을 발표했어요. 23인승으로 가격은 9,000에서만 달러 정도로 예상돼요. 일본과 아시아의 젊은 가족들을 위한 버전이죠. 동시에 예전에 나왔던 2인승 미니 전기차 KG1도 하이브리드 EV로 업그레이드해서 장거리 주행에 적합하게 만들고 있어요.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은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유럽의 파리, 암스테르담, 베를린 같은 도시들도 미봇의 공식 수입을 논의 중이에요. 이 도시들은 작은 차를 장려하고 대형차를 제한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요. 블룸버그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미봇은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전기차의 민주화를 촉발한 촉매제죠. 이제 업계는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겁니다. 수십억 달러를 들여야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이해하면 될까? 미봇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면서 언론들은 KG 모터스를 여러 별명으로 부르고 있어요. 서민의 테슬라, 일본에서 온 발라나, 작지만 세상을 뒤흔든 회사. 하지만 창립자 겐타 사토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테슬라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일본의 모든 사람이 어떤 소득이든 깨끗한 차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 말이 KG 모터스의 철학이 됐어요. 다른 회사들이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비싼 전기차를 내놓는 동안 KG 모터스는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작고 딱 필요한 만큼의 배터리,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현실적인 디자인. 그들은 기술 경쟁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재밌는 건 이 철학이 지금의 일본 사회와 너무 잘 맞는다는 거예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은 아파트에 사는 나라에서 큰 차는 필요 없지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개인 이동 수단은 여전히 원하거든요. 그런 곳에서 미봇은 새로운 문화의 상징처럼 등장했어요. 일본인의 정신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카이젠, 그러니까 끊임없는 개선의 정신과 모타이나이, 즉 낭비를 아까워하는 태도를 그대로 담고 있었죠. 도쿄 대학의 사회학자들은 미봇이 일본인의 소유와 편리함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다고 말해요. 젊은 세대는 이제 차를 신분의 상징으로 보지 않아요. 그저 삶을 편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화려한 SUV보다 작고 똑똑하고 친환경적인 차가 훨씬 매력적이죠. 일본뿐 아니라 미봇의 열풍은 아시아 전역으로 퍼졌어요. 방콕, 마닐라, 자카르타처럼 교통이 혼잡하고 평균 소득이 낮은 도시들에서는 미봇이 녹색 교통혁명의 해답처럼 여겨졌어요. 여러 나라 정부가 KG 모터스와 협상해 현지 조립 공장을 세우려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미봇은 자동차 역사상 처음으로 여러 나라에서 생산되면서도 $10,000 이하의 가격을 유지하는 전기차가 될 수도 있대요. 미봇의 영향은 매출 숫자를 훨씬 넘어섰어요.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었죠. 테슬라, 비아디, 도요타가 레벨4 자율주행이나 고체 배터리 같은 첨단 기술을 이야기할 때 KG 모터스는 기술이란 결국 사람과 삶에 맞아야 한다는 걸 보여줬어요. JP 모건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썼어요. 미봇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기업들이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제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강력함이 아니라 단순함으로, 이런 이유로 많은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도요타는 어반라이트 EV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혼다는 마이크로 이 커뮤터 컨셉을 공개했죠. 비아디도 중국에서 시걸 EV를 내놓았는데 그 가격이 지금까지 중 가장 낮아요. 속도나 출력 면에서는 미봇을 앞설 수 있지만 신뢰와 상징성에서는 여전히 KG 모터스가 1등이에요. 물론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아요. 첫 번째 도전은 생산 규모예요.
지금의 KG 모터스는 1년에 8만 대 정도밖에 만들 수 없는데 전 세계 주문은 이미 30만 대를 넘어섰어요. 생산을 늘리다 보면 그들이 자랑하던 장인 정신과 세밀한 품질이 희생될 수도 있죠. 겐타 사토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빨리 커버리면 우린 더 이상 KG 모터스가 아닐지도 몰라요. 두 번째 도전은 원자재예요. LFP 배터리는 싸고 안전하지만 여전히 리튬 시장에 의존하고 있어요. 가격이 오르면 KG의 이익은 바로 줄어들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재활용 배터리를 연구하고 있어요. 사용된 배터리에서 소재를 다시 추출하는 방식이죠. 환경에도 좋고 비용도 절감되니까요. 국내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요. 다이하츠, 스즈키, 혼다 같은 회사들이 향후 2년 안에 $10,000 이하의 소형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발표했어요. 이 대기업들은 공급망과 유통망이 탄탄해서 KG가 따라잡기 어렵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KG 모터스는 오히려 상징이 됐어요. 거인들 사이의 다윗처럼요. 어려움 속에서도 KG 모터스의 비전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장 큰 회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회사가 되고 싶어 하죠. 겐타 사토는 종종 공대생들을 만나 이런 얘기를 해요. 혁신은 거대한 빌딩이나 수천 명의 엔지니어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그건 단 하나의 착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돼요. 세상을 조금 더 좋게, 조금 더 싸게,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그 말은 미봇의 정신을 완벽하게 요약해요. 작지만 영향력 있는 차, 돈이나 규모가 아니라 끈기와 사람에 대한 공감에서 진짜 혁신이 나온다는 걸 보여줬어요. 지금 KG 모터스는 세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요.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파트너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이 지역은 매년 수백만 대의 소형 전기차를 소비할 잠재력이 있어요. 미봇 이점형 버전은 2026년 말 출시 예정인데 재활용 소재 비율이 70%에 달하고 주행거리는 180km, 가격은 $8,500 이하로 유지된다고 해요. 또 하나의 기록이죠. 그뿐 아니라 미봇 쉐어라는 프로젝트도 발표했어요. 작은 도시를 위한 전기차 공유 플랫폼이에요. 앱을 통해 시간 단위로 차를 빌릴 수 있고 소유하지 않아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EV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죠. 이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저비용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로 발전시키려는 전략이에요. 전문가들은 이 비전을 일본식 녹색 교통지도라고 불러요. 자동차를 상품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서비스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일본이 오래 지켜온 철학, 즉 공유, 지속 가능성, 그리고 겸손의 정신과 정확히 맞닿아 있어요. SNS에서는 미봇 사용자들이 자신의 차 사진을 올리며 이렇게 써요. 난 고급차는 필요 없어. 내 차면 충분해. 도쿄의 밤길에서 하얀 미봇들이 조용히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꼭 작은 로봇들이 충실히 주인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 단순하고도 따뜻한 장면이 KG 모터스의 모든 여정을 상징해요. 이 간사이의 작은 차고에서 출발한 한 회사가 전 세계의 전기차 산업을 바꿔놨어요. 미봇은 단순한 탈 것이 아니에요. 그건 희망의 이야기예요.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리고 세상이 인공지능, 자율주행,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이야기하는 지금도 KG 모터스는 여전히 같은 철학을 지키고 있어요. 기술은 주머니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해야 한다. 미봇을 통해 그들은 증명했어요. 가장 위대한 일은 언제나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작은 차고 소박한 꿈, 그리고 $7,000짜리 자동차 하나가 세상을 바꿔놓았어요. 몇 년 동안 일본, 그러니까 기술과 세심함의 나라에 가보면 재밌는 걸 하나 알게 될 거야. 좁고 구불구불한 주택가 골목길이든 도쿄나 오사카에 붐비는 거리든 조용하고 깔끔하게 달리는 대부분의 차가 토요타나 닛산, 마쓰다가 아니라 작은 네모난 차, 이름도 단순한 혼다 N박스라는 걸 말이지. 놀라운 건 이 차가 그냥 인기 있는 차가 아니라 일본에서 몇 년째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야. 2023년엔 판매량이 23만 대나 됐고 경쟁 모델들을 훨씬 앞질렀대. 그런데 생각해봐. 배기량이 660cc밖에 안 되는 다른 나라에선 오토바이 수준인 이 작은 차가 어떻게 일본처럼 까다로운 시장에서 판매왕이 됐을까? 왜 신중하고 꼼꼼하기로 유명한 일본 사람들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SUV나 하이브리드, 전기차 대신 이런 작은 차를 고르는 걸까? 그리고 또 하나, 엔진 기술로 유명하지 고급차로 유명하진 않은 혼다가 어떻게 자기 나라에서 토요타 같은 거인을 이길 수 있었을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판매 실적에 대한 게 아니라
제품 전략, 소비자 심리, 그리고 문화적인 지혜에 대한 교과서 같은 사례야. 그래서 전 세계가 이렇게 묻게 되지, 우리가 진짜 차를 사는 걸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환상을 사는 걸까? 2023년에 혼다 엔박스는 일본에서 23만 대 이상 팔리면서 수십 년 동안 시장을 지배해온 토요타 브랜드의 여러 모델들을 멀찌감치 앞질렀어. 이건 그냥 운이 좋은 결과가 아니라 정말 똑똑하고 오래 갈 수 있는 전략의 결과야. 엔박스는 배기량 660cc 이하의 경차, 그러니까 K카라는 일본 정부가 세금 혜택을 주고 좁은 곳에서도 주차할 수 있게 만든 차급에 속해. 일본은 주차비가 비싸고 길이 좁고 집도 작고 인구 밀도도 높잖아. 그래서 이런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생활 방식의 일부야. 일본 사람들은 차를 자랑하려고 사지 않아. 나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려고도 안 사고 효율성, 신뢰성, 편리함 때문에 사. 엔박스는 이런 걸 거의 완벽하게 갖췄지. 연비 좋고 유지비 싸고 내부 넓고 운전 가볍고 주차 편하고 가격도 중산층이 부담 없이 살 수 있어. 일본 사람들은 완벽함과 품질에 민감한데 엔박스는 결점 없는 차로 불려 뭐든 다 딱 좋게 만들어졌거든. 그게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균형감이야. 엔박스의 성공은 세 가지 단어로 요약돼. 믿음, 현실, 그리고 개선. 일본 사람들은 혼다를 믿음직한 엔지니어 브랜드로 여기고 혼다는 엔박스를 화려한 광고나 속도 자랑으로 팔지 않았어. 대신 현실적인 가치를 강조했지. 작지만 세단처럼 편하고 관리 쉽고 유지비 낮고 연료 아껴 쓰는 차라는 거야. 게다가 혼다는 원래 고급차에만 들어가던 안전 패키지 혼다 센싱을 엔박스에도 넣었어. 모두를 위한 기술이라는 철학이지. 이 패키지에는 앞쪽 충돌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시스템, 차선 이탈 방지, 차간, 거리 자동 조절 같은 기능이 들어있어서 운전자가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줘. 덕분에 사람들은 비싼 차 못지않은 안전함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얻는다고 느끼지. 연비는 리터당 20에서 25km 정도라서 기름값 비싸고 이동거리 짧은 일본 현실에 딱 맞아. 거기에 혼다의 서비스망이 전국에 깔려 있어서 부품 교체도 쉽고 수리비도 저렴하니까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오래 타. 이런 현실적 가치, 저비용, 신뢰성의 조합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엔박스를 한번 사면 두 번째, 세 번째도 고민 없이 또 사. 반면 토요타는 하이브리드랑 큰 세단으로 시장을 잡았는데 이 작은 차 시장에서는 어려움을 겪었어. 일본 사람들은 적당히 고급스러운 차보다 좁은 도시 생활에 완벽하게 맞는 실용적인 도구를 원하거든. 그 점에서 혼다가 토요타를 자기 집 마당에서 이긴 셈이야. 엔박스는 저가차로 불리지만 기술만큼은 절대 싸지 않아. 배기량 660cc짜리 3기통 엔진은 일반형이랑 터보형 두 가지로 나오는데 터보는 고속도로에서도 충분히 힘있고 일반형은 연비 최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둘 다 무단 변속기, 그러니까 CVT를 써서 변속 충격이 없고 도심 주행에 아주 부드러워. 이 엔진은 혼다의 어스트림즈 테크놀로지라는 철학 아래 만들어져서 출력, 무게, 연비를 다 균형 있게 잡았어. 그래서 작지만 튼튼하고 가볍지만 강력한 진짜 엔지니어 감성의 차가 된 거야. 또 매직 시트라는 기능 덕분에 뒷좌석을 완전히 접거나 세우거나 늘려서 물건을 다양하게 실을 수 있어. 일본 사람들은 아이를 태우거나 장을 보거나 자전거를 싣기도 하니까 이런 기능이 진짜 실생활에 도움돼. 차 안도 작아 보이지만 위로 높게 설계돼서 놀랄 만큼 넓고 바닥도 평평해서 편해. 소음, 진동, 거칠음을 줄이는 시스템 덕분에 조용하고 부드럽게 달리고 자동 에어컨, 터치스크린, 후방 카메라, 디지털 계기판까지 다 들어있어서 저가차라는 느낌이 전혀 안 나. 혼다는 외형보다 사용자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 다른 브랜드가 디자인에 돈 쏟을 때 혼다는 편리함과 효율에 집중한 거야. 전 세계가 전기차로 가는 지금 엔박스 같은 휘발유차가 여전히 판매일 위라는 건 언뜻 보면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지만 일본 현실을 보면 오히려 합리적인 결과야. 일본은 기술 선진국이지만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고 대부분 아파트나 작은 집에서 살아서 개인 충전기 설치가 거의 불가능하거든. 전기차 가격도 비슷한 크기의 휘발유차보다 훨씬 비싸고 배터리 수명이나 교체 비용도 불확실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못 사. 반면 엔박스는 기름 한 번 넣으면 수백 킬로미터 달리고 주유도 몇 분이면 끝나고 정비도 간단하고 일본의 모든 정비사가 익숙해. 게다가 일본 사람들은 하루에 몇 킬로미터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출근, 장보기, 아이 등 학교 같은 거지. 그런 생활 패턴에선 전기차가 굳이 필요 없고 오히려 휘발유차가 더 효율적이고 편해. 그래서 엔박스가 이기는 이유는 간단해. 현실적이니까. 혼다는 무조건 친환경이라는 유행을 쫓지 않고 진짜 일본인의 일상에 맞는 길을 택한 거야.
결국 혼다 엔박스의 성공은 혼다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토요타가 놓친 시장의 빈틈을 정확히 채운 결과야. 토요타가 큰 차와 전동화 전략에 집중하는 사이 혼다는 일본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걸 본 거야. 작고 싸고 쓰기 쉽고 한 방울의 연료까지 아껴 쓰는 차. 토요타는 원래 카이젠, 그러니까 끊임없는 개선 철학으로 유명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너무 고급차 이미지에 집중하면서 하이브리드, SUV, 비싼 세단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 그게 세계 시장에서는 브랜드 이미지를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됐지만 정작 일본 현지 소비자들과의 연결은 끊어졌지. 일본 사람들은 아직 자신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기술에 수백만 엔을 더 쓰고 싶지 않거든. 토요타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가 미래라고 믿는 동안 일본 사람들은 아직 그 미래로 들어갈 준비가 안 된 거야. 충전 인프라, 배터리 비용, 도시 생활 환경 때문에 여전히 휘발유차를 고르고 혼다는 그걸 정확히 이해했어. 또 하나의 약점은 공간 활용이야. 토요타에도 파소나 픽시스 같은 작은 차들이 있지만 실내 구조가 단조롭고 융통성이 부족하지 혼다 엔박스처럼 매직 시트 기능으로 공간을 자유롭게 바꾸는 설계는 없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실용성, 특히 공간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거기에 혼다는 안전 기능에서도 통 크게 투자했어. 토요타의 소형차가 기본적인 안전장치만 넣은 데 반해 혼다는 고급차 수준의 혼다 센싱을 엔박스에 넣었지. 고객 입장에선 가격 대비 훨씬 많은 걸 받는 느낌을 주는 전략이야. 결국 토요타는 한때 잘하던 걸 놓쳤어. 고객을 이해하는 감각 말이야. 너무 먼 미래를 보느라 지금을 놓친 거지. 반면 혼다는 현재를 완벽하게 채워줬고 비즈니스에서는 타이밍이 맞는 것, 시대를 앞서는 것보다 중요할 때가 많아. 엔박스. 이야기는 일본에만 머물지 않아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 조용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어. 작고 효율적이며 현실적인 차가 다음 성공 공식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도시가 점점 복잡해지고 연료비가 오르고 사람들은 아침 출근길에 코끼리만한 SUV가 필요 없다는 걸 깨닫고 있지. 유럽에서는 르노, 피아트, 시트로엔 같은 브랜드들이 일본의 K카 모델을 연구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시장에서도 작은 차와 저가형 차량이 주류가 되고 있어. 엔박스는 휘발유차도 제대로 설계하면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는 걸 증명했어. 혼다는 전동화 경쟁 대신 엔진 효율, 차량 무게, 공기 저항, 공간 설계를 다듬어서 연비 좋고 실용적이며 자연스럽게 친환경적인 차를 만들어냈지. 배터리나 충전소 같은 복잡한 게 필요 없고 말이야. 엔박스의 인기는 다른 브랜드에도 압박을 주고 있어. 고객들이 작고 싸지만 안전하고 편한 차를 살 수 있다는 걸 깨닫자. 그럼 왜 큰 SUV에 돈을 더 내야 하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지. 이제 자동차의 가치는 크기나 출력이 아니라 일상에 얼마나 잘 맞는가로 바뀌고 있어. 기술적으로 보면 엔박스는 전기차 열풍을 조금 늦추는 역할도 했어. 소비자에게 효율 좋은 휘발유차 선택지가 생기면 기업들이 정책이나 광고로 시장을 억지로 바꾸기 어렵거든. 대신 현실과 미래를 동시에 준비해야 해.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마이크로카, 그러니까 초소형 도시명 자동차가 다시 주목받고 있고 일본의 K카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스타트업이 많아졌어. 연료비 오르고 주차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런 흐름이 더 뚜렷해졌지. 그런 상황에서 엔박스는 글로벌 합리성의 상징이 됐어. 적절한 시기, 적절한 가격, 적절한 가치의 제품 말이야. 일본 사람들이 엔박스를 꾸준히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효율이야. 리터당 20에서 25km 정도의 연비로 일본처럼 기름값이 비싼 나라에서는 거의 이상적인 차지. 엔진 작고 차체 가볍고 무단 변속기라서 도심에서도 연료 소모가 최소화돼 유지비도 정말 저렴해. 오일, 필터, 브레이크 같은 부품이 다 싸고 쉽게 구할 수 있고 혼다 서비스 센터가 전국에 퍼져 있어서 어디서든 점검 가능하지. 이런 걱정 없는 경험이 일본 중산층 가정들이 첫 차로 엔박스를 사고 다음 세대에도 계속 혼다를 고르는 이유야. 더 흥미로운 건 엔박스가 일본 소비 문화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거야. 예전엔 큰 차가 성공의 상징이었지만 도시가 혼잡해지고 주차가 힘들어지면서 사람들은 크기보다 실용성을 택하기 시작했어. 이제 도쿄나 오사카에서는 거대한 SUV보다 작고 편하고 주차 쉬운 K카가 스마트 라이프의 상징이 됐지. 엔박스는 가족도 태우고 어디든 주차할 수 있고 유지비도 낮아서 너무 자연스러운 선택이야. 혼다는 이런 현대의 일본인의 생활 리듬과 감성을 정확히 읽었어. 그들은 단순히 차를 판 게 아니라 일상의 편안함을 판 거야. 아직 비싼 전기차가 주지 못하는 그 편안함 말이지. 엔박스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간단해. 성공은 항상 먼저 가는 것에서 오지 않고 제대로 가는 것에서 온다는 거야. 토요타는 효율과 비전의 상징이었지만
작은 차 시장에서는 대중과의 연결을 놓쳤고 혼다는 매일의 사람들을 위한 엔지니어의 차라는 철학으로 그 자리를 채웠어. 첫 번째 교훈은 고객이 진짜로 필요한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야. 필요하다고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가 미래일 수는 있지만 지금 사람들은 여전히 절약, 편리, 안전, 신뢰를 우선해 그걸 충족시키는 제품이 이겨. 두 번째 교훈은 단순함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야. 엠박스는 화려한 광고도 비싼 옵션도 없어. 대신 좌석 트렁크, 주행감, 유지비, 정비 편의성 같은 사소한 것들을 완벽히 해냈지. 그게 오히려 고객의 마음을 오래 붙잡는 비결이야. 마지막으로 글로벌 전략에서도 배울 게 있어. 모두가 비싼 SUV나 전기차 경쟁에 뛰어들 때 혼다는 대중시장이야말로 매출의 중심이라는 걸 다시 증명했어. 엠박스의 성공은 분명한 메시지를 주지. 진짜로 오래 살아남고 싶다면 소수의 부자가 아니라 다수의 보통 사람을 위해 만들어라. 엠박스의 이야기는 앞으로의 방향도 보여줘. 토요타나 닛산, 마쓰다 같은 브랜드들이 일본 시장에서 점유율을 되찾고 싶다면 단순히 기술 트렌드를 쫓을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진짜로 원하는 실질적인 가치가 뭔지 다시 봐야 해. 결국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잖아. 혼다 엠박스는 그 단순함과 현명함으로 성공이라는 게 꼭 혁명이 아니라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 온다는 걸 보여줬어. 요즘 자동차 산업은 완전히 폭풍 같아. 전기차, 인공지능, 자율주행 다들 그 얘기뿐이지. 대기업들은 서로 경쟁하듯이 탄소 중립, 제로 배출 같은 구호를 내세우며 마치 그게 유일한 미래인 것처럼 말해. 그런데 그런 흐름 속에서 혼다 엠박스는 시대의 흐름에 던져진 커다란 물음표 같은 존재야. 왜 배터리도 없고 음성인식도 없고 스마트 센서 같은 첨단 기능도 없는 작은 휘발유차를 매년 수십만 명이 줄 서서 살까? 그 답은 사람들의 본능적인 선택에 있어 화려하지만 불안한 것보다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걸 고르는 거야. 일본 사람들은 좁고 비싸고 절약적인 환경에서 살아서 자라라.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지 사람을 기술에 맞추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이야. 전기차는 아직까지 일반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편하게 만들어주지 못했지만 엠박스는 반대로 사람들의 삶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어. 그래서 어떤 분석가들은 엠박스 현상을 전동화의 꿈에서 깨어남이라고 불러. 기술이 종교가 되어버린 시대에 사람들은 다시 깨닫는 거지 진짜 가치는 새로움이 아니라 적합함이라는 걸. 엠박스는 또 다른 철학을 던졌어. 작은 게 똑똑하다. 스몰 이즈 더 뉴 스마트. 이제 작은 차는 더 이상 싸구려나 비인기가 아니야. 오히려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인간적인 삶의 상징이 되고 있지. 일본뿐 아니라 한국, 유럽에서도 마이크로 모빌리티, 그러니까 작고 효율적이고 공간을 덜 차지하는 이동수단이 주목받고 있어. 전기자전거, 스쿠터, 그리고 엔박스 같은 K카까지 다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지. 사람들은 충분한 이동수단을 원하지 과한 이동수단을 원하지 않아. 도쿄 같은 도시는 평방미터 하나도 금값이야. 큰 차는 공간 낭비일 뿐 아니라 주차비도 비싸고 자리 찾는 데 시간도 많이 들고 도로 인프라에도 부담을 줘. 반면 엔박스는 좁은 골목도 들어가고 집 앞에 딱 주차할 수 있고 가족까지 태울 수 있어. 그게 진짜 현실적인 자유야. 비싼 기술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자유가 아니라 더 흥미로운 건 이런 흐름이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는 거야. 유럽에서는 피아트의 판다, 시트로엥의 아미, 르노의 트윙고 같은 차들이 일본의 작은 차 모델을 따라 만들고 있고 동남아에서는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에서 저가형 해치백이 폭발적으로 팔리고 있어 이름만 다를 뿐 정신은 똑같이 공간, 비용, 에너지의 최적화. 혼다는 이런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읽었어. 그래서 작은 차는 가난한 사람의 임시 선택이 아니라 진짜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라는 걸 증명했지. 자세히 보면 엔박스는 단순한 산업 제품이 아니라 현대 일본 문화의 한 표현이야. 디자인 하나하나에 와비사비 정신이 녹아 있어 단순함 속의 조화와 실용미 말이야. 운전석은 화려하진 않지만 모든 게 딱 제자리에 있어. 문 손잡이는 노인들이 허리 안 굽히게 높게 달려 있고 앞기둥은 얇게 만들어 시야를 넓혔고 시트는 높아서 타고 내리기 쉬워. 중앙 콘솔도 눈높이에 맞게 손 닿기 편하게 설계돼서 복잡한 기술을 몰라도 누구나 쉽게 운전할 수 있지. 요즘 자동차들이 디지털 콕핏, 가상비서, 3차원 화면 이런 데 몰두할 때 혼다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편안함을 생각했어. 일본 사람들은 차가 말하길 바라지 않아. 그저 차가 방해하지 않길 바랄 뿐이야. 혼다는 기능 경쟁이 아니라 경험을 다듬는 걸 택했지. 그래서 엠박스는 단순한 차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됐어. 돋보이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삶 속으로 들어오니까 말이야.
그게 진짜 편안함이지. 오늘날 대부분의 회사가 혁신을 외치지만 엠박스는 오히려 본질을 지킨 덕분에 이겼어. 혼다는 유행을 좇지 않고 심플하고 믿을 수 있고 사람 중심적인 철학에 집중했지. 이 차는 자동차 산업을 다시 정의하지 않아도 돼. 대신 합리성을 새롭게 정의했어. 그리고 모든 브랜드에 묻고 있어. 우리는 진짜 고객을 위해 일하나? 아니면 우리 자신을 위해 일하나? 혼다에게 기술은 목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도구야. 그 역발상이 오히려 혼다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 됐지. 다른 회사들이 전기차 재고를 털기 위해 가격을 낮추는 동안 혼다는 엠박스를 꾸준히 정상 가격으로 팔면서 높은 수익률과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유지하고 있어. 그건 브랜드 신뢰의 희미한 광고나 화려한 기술로는 살 수 없는 것. 엠박스의 성공은 단순한 판매 수치가 아니야. 자동차 산업 전체에 질문을 던지는 철학이야. 진보란 정말 더 크고 비싸고 복잡한 걸까? 아니면 더 작고 효율적이고 인간적인 걸까? 이런 변화는 도시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작은 차가 많아지면 도로가 덜 막히고 주차 공간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연료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어들지. 혼다 엠박스는 일본이 무리하게 전기차로 가지 않고도 현실적인 방식으로 친환경 목표를 이루게 만들었어. 에너지 체계를 완전히 바꿀 필요 없이 이동 방식을 최적화한 거야. 사회적 비용은 낮추고 인프라 부담도 덜었지. 그래서 전문가들은 엠박스를 의미 있는 후퇴라고 불러 단순함으로 돌아가지만 그게 진짜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뜻이지. 세계적으로도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깨닫고 있어 기술 경쟁만으로는 부족하고 적합성 경쟁이 필요하다는 걸 말이야. 앞으로 5년에서 10년만은 경쟁만으로는요. 안에 도시화가 더 심해지고 자원이 줄고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면 작은 차 시장이 다시 폭발할 거야. 하지만 이번엔 구식 저가차가 아니라 작지만 고급스러운 차로 돌아오겠지. 혼다는 이미 그 흐름을 선도하고 있어. 새로운 엠박스는 여전히 연비 중심이지만 경량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스마트 연결 기능 그리고 NVH 그러니까 정숙성과 진동 제어까지 개선됐어. 멈춰있지 않고 철학을 지키면서 진화하는 거지. 20세기엔 토요타가 믿을 수 있는 차를 정의했다면 21세기엔 혼다가 합리적인 차를 정의할 거야. 그리고 엠박스가 그 시대의 첫 상징이 될 거야. 복잡함보다 단순함이, 화려함보다 효율이, 그리고 기술보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시대 말이야. 혼다 엠박스는 단순한 판매 신화를 넘어서 진정성과 단순함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야. 모두가 더 많이 하려는 세상에서 엠박스는 딱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으로 이겼어. 어쩌면 엠박스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자동차가 아니라 삶의 방식일지도 몰라. 화려함보다 적합함을, 유행보다 진짜 가치를, 그리고 복잡함보다 잘 만든 단순함을 선택하라.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일본에서 유명한 자동차 검사인 샤케는 엄청 깐깐해서 운전자들이 직접 정비사가 될 정도로 꼼꼼히 차를 챙기게 만들죠. 그래서 일본 차들이 거의 고장이 안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만약 차를 100만 마일까지 탈 수 있는 비밀을 배우고 싶다면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에 제가 평균 $6,000의 수리비를 아낄 수 있는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차 수명을 3배나 늘려주는 비결부터 시작해보죠. 비결 17. 출발 전에 차를 천천히 깨워주기. 시동 걸자마자 바로 세게 밟고 달린 적 있나요? 의외로 이 습관이 차를 조용히 망가뜨리는 주범이에요. 일본의 차량 운영 데이터를 보면 시동 후 제대로 예열한 차는 그렇지 않은 차보다 3배 더 오래 갑니다. 엔진이 차가운 상태에서 엑셀을 세게 밟으면 아직 오일이 다 퍼지지 않았고 금속 부품도 충분히 팽창하지 않은 상태라 마찰이 생겨요. 실제로 엔진 오일은 차가울 때 캠축, 피스톤 링, 베어링, 그리고 터보까지 도달하는데 10초에서 30초 정도 걸립니다. 이때 무리해서 가속하면 피스톤이 실린더 벽에 긁히면서 흠집이 나고 결국 엔진 자체가 손상돼요. 더 심하면 크랭크 축에 베어링이 붙어버려서 베어링 물림 현상이 생기고 그럼 $5,000 넘는 대수리까지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겨울에는 시동 후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출발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안전벨트를 맨 뒤 바로 출발해도 되지만 절대 세게 밟지 말고 처음 5마일 정도는 2,500회전 이하로 유지하세요. 엔진이 정상 온도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비결 7을 참고해서 속도를 올리면 됩니다. 비결 16. 주행거리만 보지 말고 사용 습관에 맞춰 오일 교환하기. 정비소에서는 5,000마일마다 오일을 갈라고 하고 제조사 설명서에는 10,000마일마다 갈라고 하죠. 왜 이렇게 다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차를 직접 고치는 사람들이니까요.
실제로 12만 5천 마일 이상 주행 후 큰 수리를 받은 차량의 70% 이상이 제조사 권장 주기를 그대로 따른 경우예요. 대부분 운전자는 매뉴얼을 꼼꼼히 안 읽습니다. 사실 일반 주행 조건이 아니라 가혹 조건 주행 항목을 봐야 해요. 예를 들면 기후가 극단적이거나 공기가 오염된 도심, 매일 심한 정체 구간, 혹은 4마일 이하의 짧은 거리를 자주 가는 경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고속도로 위주로 달릴 땐 10,000km마다 오일을 갈고 도심 주행이 많으면 7,000km마다 교환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운전 습관, 기온, 도로 상황에 따라 오일이 더 빨리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오일 점검 테스트를 해보세요. 게이지에 묻힌 오일을 종이에 떨어뜨렸을 때 색이 연하고 고르게 번지면 아직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둡고 끈적이며 잘 퍼지지 않으면 바로 갈아야 합니다. 오일만 챙긴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점검해야 할 다른 액체들도 많거든요. 비결 15. 각종 액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큰일이라구나. 많은 운전자가 엔진 오일은 매달 체크한다고 하지만 브레이크 오일, 변속기 오일, 파워 스티어링 오일, 냉각수는 언제 확인해 봤나요? 심지어 워셔액도 무시하기 쉽지만 꼭 필요합니다. 단 5분만 투자하면 심각한 고장의 90%를 예방할 수 있어요. 엔진 오일은 엔진이 식은 상태에서 한 달에 한 번 확인하거나 시동 끈 뒤 10분 정도 후에 보는 게 정확합니다. 동시에 변속기 오일과 파워 스티어링 오일도 체크해 두세요. 만약 색깔이 이상하거나 줄어들었다면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보충할 땐 반드시 같은 규격의 제품만 써야 합니다. 절대 다른 브랜드나 종류를 섞지 마세요. 그리고 냉각수와 브레이크 오일은 최소 1년에 2번은 확인해야 해요. 하지만 장거리 여행 전에나 차량에 이상 신호가 있을 때는 꼭 전체 액체를 다 점검하는 게 좋아요. 차가 잘 안 나가거나 이상한 소리가 나고 연비가 뚝 떨어졌다면 액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죠. 비결 연례 에어 필터랑 연료 필터는 더 일찍 교체하기. 차량 매뉴얼에 적힌 이 항목은 그냥 무시하는 게 좋아요. 대부분 제조사에서는 엔진 에어 필터는 3만에서 4만 5천 마일, 연료 필터는 3만 마일쯤에 교체하라고 권장하죠. 심지어 어떤 브랜드는 아예 교체 필요 없다고도 합니다. 포드 같은 회사는 영구 필터라는 걸 달아주기도 하는데 사실 이름만 그렇지 실제로는 영구가 아니에요. 필터 수명은 연료 펌프 수명과 같이 가는데 보통 5만 마일 정도밖에 못 버팁니다. 영구형이든 일반형이든 제조사 말만 믿지 말고 전문가 조언을 따르세요. 에어 필터는 15,000마일이나 1년마다, 연료 필터는 2만 마일이나 2년마다 교체하는 게 안전합니다. 다만 주행거리만 보지 말고 이미 더러워졌다면 바로 갈아줘야 해요. 막힌 필터는 공기랑 연료 비율을 망가뜨려 연비를 떨어뜨리고 출력도 줄이며 결국 엔진 수명까지 단축시킵니다. 연료가 너무 많으면 촉매 변환기가 망가지고 연료 세척 현상이 생기고 연료가 부족하면 연소실 온도가 치솟아 피스톤이 녹아버릴 수도 있어요. 결국 $20짜리 필터 하나 아끼려다가 $2,000 넘는 수리비가 들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다음 비결은 돈도 더 아끼고 엔진 고장도 막을 수 있습니다. 비결 열쇠, 흡기 시스템은 25,000 마일마다 청소하기 2분이요. 생각해보세요. 코를 평생 한 번도 안 풀고 먼지, 꽃가루, 세균이 다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병이 나겠죠. 그런데 많은 운전자들이 자기 차에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흡기 시스템은 산소를 연소실로 보내 연료를 태우는 역할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 스로틀 바디와 흡기 밸브에 카본 찌꺼기와 먼지가 쌓입니다. 이게 더 쌓이면 에어 필터나 흡기 센서까지 막혀버리죠. 산소가 부족하고 센서까지 망가지면 엔진이 연료 과다로 돌면서 떨림, 가속 불량, 출력 저하, 점화 불량, 연비 악화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게다가 스로틀 밸브가 걸리면 가속 중에 시동이 꺼질 수도 있어 큰 사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 25,000 마일마다 흡기 시스템을 청소해 주세요. 만약 다음 비결을 같이 활용한다면 3만 마일까지 늘려도 괜찮습니다. 비결 12. 항상 좋은 품질의 연료 사용하기 2매 때. 자동차 회사들이 일반 휘발유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거 아셨나요? 환경청 기준을 겨우 충족하는 보통 휘발유는 세정제가 부족해서 10,000마일만 달려도 카본 찌꺼기가 엔진 곳곳에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5만 마일마다 연료 인젝터를 분해 세척해야 하고 비용은 $500에서 $1,000까지 나가요. 게다가 피스톤 헤드, 실린더 헤드, 흡기 밸브까지 청소해야 해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이걸 막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 3,000에서만 마일마다 믿을 만한 연료 첨가제를 사용하세요.
둘째, 세정제가 들어있는 고급 휘발유를 쓰면 흡기 밸브에 끼는 카본이 19배나 줄고 연비도 4% 좋아지며 청소 비용도 크게 절약됩니다. 그래야만 차가 100만 마일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죠. 비결 11, 배터리 단자 청소하기. 일본에서는 배터리 단자에 부식이 있으면 샤켄 검사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단자 위에 생긴 하얗고 푸른 가루 때문에 $500를 날릴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오래되면 내부 산성액에서 나온 수소기체가 금속과 반응해 부식을 만들고 충방전이 불안정해집니다. 이러면 센서와 엔진 성능에 직접 영향을 주고 심하면 시동조차 안 걸려요. 방치하면 발전기, 스타터 모터, 배터리까지 몽땅 교체해야 해서 $1,000 넘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해결법은 간단해요. 단자를 분리하고 베이킹소다랑 물을 섞은 용액으로 닦아내면 됩니다. 거품이 올라오면 철솔이나 칫솔로 문질러 깨끗이 씻고 물로 헹군 뒤 마른 천으로 닦고 바세린을 얇게 발라주면 재부식을 막을 수 있어요. 전 과정이 30분도 안 걸리고 비용은 $1도 안 들지만 수천 달러의 수리비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비결 10. 예방 차원에서 벨트와 텐셔너 교체하기. 고장나지 않았으니 그냥 두자는 말은 엔진 벨트에는 절대 통하지 않아요. 많은 운전자들이 벨트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도 차가 굴러가면 그냥 두는데 벨트는 자동차의 척추 같은 존재입니다. 끊어지면 차는 바로 마비돼요. 서펜타인 벨트는 발전기, 에어컨 압축기, 냉각수 펌프, 파워 스티어링 펌프를 연결해 줍니다. 이게 끊어지면 조향이 무거워지고 엔진이 과열되며 에어컨도 꺼져버리죠. 타이밍 벨트가 끊어지면 피스톤이 밸브와 부딪혀 엔진을 통째로 뜯어야 합니다. 서펜타인 벨트 수명은 보통 5만에서 10만 마일, 타이밍 벨트는 6만에서 10만 마일이나 5에서 7년이에요. 그러니 3만 마일마다 점검하고 5만 마일 정도면 교체하세요. 교체 비용은 $1,000가 넘을 수도 있지만 엔진을 새로 사는 것보단 훨씬 저렴합니다. 비결 9, 주기적으로 타이어 점검하기.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자료에 따르면 타이어 문제는 매년 11,000건이 넘는 사고와 700명 이상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문제는 타이어 품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대부분 운전 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바른 공기압을 유지하는 운전자는 겨우 19%밖에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타이어 옆면에 적힌 공기압 수치를 그대로 믿는데 그건 최대치일 뿐 권장 수치가 아니에요. 정확한 값은 항상 운전석 문틀에 붙은 스티커에 있어요. 흔한 실수로는 바퀴 정렬을 안 하거나 주기적으로 위치 교환을 안 하거나 추울 때 공기압을 조정하지 않는 것, 계절에 맞지 않는 타이어를 쓰는 것 등이 있습니다. 타이어를 제대로 관리하면 연비도 좋아지고 서스펜션이나 변속기 같은 부품을 보호할 수 있으며 차량 보증 조건도 유지됩니다. 비결 8, 냉각 시스템 관리하기. 엔진 고장의 절반 가까이가 냉각 장치와 관련이 있어요. 사실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죠. 연소실은 섭씨 1300도 가까이 올라가는데 냉각수, 서모스탯, 워터펌프, 라디에이터가 완벽하게 작동해야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매달 냉각수량을 확인하고 최소한 6달마다 시스템 전체를 점검하세요. 만약 달콤한 시럽 같은 냄새가 난다면 냉각수가 새는 신호일 수 있어요. 호스에 금이 갔는지, 라디에이터가 깨끗한지, 캡이 녹슬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공기 빼기는 제조사 설명서에 따라 보통 6달마다 해줘야 하고 냉각수는 3만 마일마다 교체하는 게 좋아요. 이걸 소홀히 하면 엔진이 심각하게 망가져서 $5,000가 넘는 수리비가 들 수 있습니다. 비결 7, 난폭 운전 피하기. 보험사 통계에 따르면 급가속이나 급제동을 자주 하는 운전자는 수리비가 30%나 더 든다고 해요. 브레이크 패드, 타이어, 심지어 엔진까지 빨리 망가지죠. 미국 에너지부 자료를 보면 이런 거친 운전 습관은 도심에서는 연비를 30%, 고속도로에서는 무려 40%까지 떨어뜨립니다. 결국 연료비와 정비비로 매년 $600에서 $1,000를 더 쓰게 돼요. 거친 핸들 조작이나 과속 방지턱을 세게 넘는 습관은 서스펜션, 링크, 조인트를 망가뜨리고 인젝터나 엔진 오일에도 무리를 줘서 슬러지가 생깁니다. 여러 차량 운영팀 조사에 따르면 이런 운전 습관은 차 수명을 20에서 40% 줄인다고 해요. 그렇다고 고속주행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지만 회전수를 갑자기 확 올리거나 엔진이 차가울 때 급브레이크는 꼭 피하세요. 비결 6, 6,200마일마다 종합점검하기 사마냐스입니다. 일본의 샤켄 검사는 워낙 까다로워서 불합격하면 수리비가 너무 비싸 새 차를 사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반쯤 정비사처럼 변하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매 6,000마일이나 1년마다
차량 전체를 점검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차가 8살이 넘으면 6달에 한 번씩 체크하는 게 좋아요. 점검 항목은 벨트 균열, 각종 오일과 액체 색깔과 양, 호스 누수, 브레이크 패드 두께, 타이어 공기압과 트레드 깊이 등이 있어요. 직접 할 수도 있고 정비소에 맡기면 $200 정도면 됩니다. 작은 비용으로 변속기 교체, 엔진 대수리, 타이어 사고 같은 큰 지출을 막을 수 있는 거죠. 비결 5. 외부 움직이는 부품 윤활하기. 일본에서는 차에서 잡음이 많이 나면 샤켄을 통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 운전자들은 엔진 소음뿐 아니라 문짝 경첩 소리까지 신경 씁니다. 3,000마일마다 문경첩을 깨끗하게 닦고 화이트 리튬 그리스를 발라주세요. 보닛 잠금 장치, 트렁크 레치,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 각종 조인트에도 똑같이 해주면 좋아요. 고무 몰딩은 리튬 그리스 대신 AT205 리실 같은 제품을 써서 말랑하게 유지하고 갈라짐을 막아야 합니다. 제대로 윤활만 해줘도 서스펜션 수명이 2배로 늘고 몇천 달러는 아낄 수 있는데 비용은 $10도 안 들어요. 비결 넷, 변속기 오일과 필터 교체하기. 변속기가 고장나면 거의 $6,000가 들어가는데 차량 수리비 중에서도 가장 비싼 축에 속해요. 변속기는 원래 30만 마일까지 버티도록 설계됐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오일과 필터 교체를 소홀히 해서 그만큼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평생 변속기 오일이라고 광고하지만 전문가들은 다 부정했어요. 주행 여건이 보통이라면 6만에서 8만 마일마다, 많이 달리는 차라면 3만에서 5만 마일마다 변속기 오일과 필터를 교체하는 게 좋아요. 일찍 깔아주면 클러치 마모, 과열, 오염을 막아 수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고 고속도로에서 변속기 고장으로 사고 나는 것도 피할 수 있습니다. 비결 셋, 브레이크 오일 정기적으로 교환하기입니다. 미국 교통안전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고의 약 25%가 브레이크 고장이나 성능 저하 때문에 발생해요. 대부분은 운전자가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이죠. 브레이크 오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수분을 흡수해 제동관, 캘리퍼, 심지어 ABS까지 녹슬게 만듭니다. 브레이크가 물렁하게 느껴지거나 제동거리가 길어졌다면 이미 교환 시기예요. 최소 2년이나 24,000마일마다 브레이크 오일을 완전히 빼고 새로 채워야 하고 브레이크 패드는 3만 마일마다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 과정을 무시하면 브레이크 전체가 망가져서 바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결 2, 순정 부품 우선하기. AAA 조사에 따르면 무려 78%의 운전자가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순정 부품을 선택한다고 해요. 하지만 순정 부품은 비순정보다 20에서 50% 더 비싸더라도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고장 확률이 비순정은 15%인데 순정은 단 2%에 불과하거든요. 게다가 순정은 딱 맞고 오래가며 주변 부품까지 망가뜨리지 않아요. 만약 순정을 못 구한다면 믿을 만한 애프터마켓 브랜드를 고르는 건 괜찮지만 대리점에서 OEM 부품을 사는 건 피하세요. 가격이 최대 50%까지 부풀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비결 하나, 녹을 막는 언더코팅하기. 차체 녹은 중고차 값에서 20%나 깎아먹습니다. 평균 가격 32,000달러짜리 차라면 무려 6,000달러나 손해보는 셈이죠. 특히 서스펜션이나 변속기 부분에 심한 녹이 생기면 아예 되팔기도 어려워요. 겨울이 혹독하거나 바닷가 근처에선 단 3년 만에 차가 녹슬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걸 막으려면 2년마다 하부에 방청 코팅을 해주고 염화칼슘 뿌린 도로를 달린 후엔 하부를 자주 세척해야 합니다. 차를 차고에 보관하고 매년 한 번 이상 녹점검을 하는 것도 필수예요. 이런 습관만 잘 지켜도 $500짜리 수리가 $10,000짜리 대형 수리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17가지 비결을 실천하면 누구라도 차 관리의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단순히 수리비를 크게 줄이는 것뿐 아니라 차 수명도 놀라울 정도로 늘릴 수 있죠.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엔진을 망가뜨리는 습관을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단계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교체하지 않으면 엔진 전체를 해칠 수 있는 11가지 저렴한 부품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